네, 21대 총선 아직 개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인 결과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미래통합당의 괴멸적인 참패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투표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 배경, 구조 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K스택 컨설팅의 이상일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투표율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66.2%. 전혀 예상 밖에 엄청나게 높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네, 1996년도에 64%를 기록한 이후에 최고 그걸 넘어서는 투표율이죠. 그래서 네. 뭐 사전 투표 때도 굉장한 열기 같다라는 어떤 분석들이 있었는데 실제 본 투표까지 이어지면서 이 마치 그 대선 같은 총선을 유권자들이 치른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줄 정도로 그러니까요.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총선과 지방선거는 60% 선이 마지노일 것이다라고 사실은 되게 암묵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월등히 이제 넘어버린 상황이잖아요. 예. 이제 코로나19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가 어쨌든 정치 참여 의식을 높인 측면이 있었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일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그 위험에 대한 우려보다 오히려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리고 단순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투표율 수준이 올라갔다라는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어떤 정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또는 정치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과거의 인식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진행의 결과로 지금 66%에 달하는 투표율이 나온 것이다라고. 잠깐만, 그 얘기할 수 근본적인 있습니다. 인식 변화라면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 참여 이제 의식이 상당히 높아진 것일 텐데요.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뭐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이번 것만 놓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의 변화, 뭐 세월호 참사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촛불들 이런 이제 인식들의 변화가 유권자들의 정치 의식을 변화시키고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네. 정치에 대한 참여 여부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 부분 함께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그 이상일 소장님 이제 저희가 모시고 사전 투표율이 예상보다 이제 높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때 뭐 코로나19에 따라서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심리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그때 그렇죠. 말씀을 하셨고 오히려 어떤 지지층 결집 그다음에 진영 대결 양상이 펼쳐진 거 아니냐 그때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하신 바가 있는데 뭐 이제 그 결과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는 인프라의 변화와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워낙 그 높은 투표율이기 때문에 결국 사전 투표제가 정착되면서 투표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기본적인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윤용 센터장 그 지적대로 그 정치 참여 의식, 그러니까 정치 효능감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정치가 결국은 아무리 외면해도 우리가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객체이기 때문에 그럼요. 내가 그 표를 행사함으로써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일상화됐다라는 것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총선 결과 좀 계속 분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투표율 이야기는 뭐 그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저거 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그 최고였던 관심 지역구는 서울 종로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누가 당선될 것인가는 사실은 뭐 솔직히 이제 그러니까 다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득표차가 얼마나 날 것인가. 그렇죠. 이게 좀 궁금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집계된 걸 보면 이낙연 58, 황교안 40 득표율이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황교안 그 후보가 거의 그 격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상 그 이제 뭐 공표 허용 기간 동안에 나온 네. 여론조사의 평균적인 그 격차가 한 20% 정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부분이 과연 실제 개표에서 얼마나 네. 좁혀지냐 혹은 뭐 유지되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그러게요. 현재 득표율은 거의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걸로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 결국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뭔가 이제 그 야당의 기세 또 왜냐하면 이게 개별 지역 후보이기 이전에 또 당 대표급 대선 주자급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좁혀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그래도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이 실제로 유권자 표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야당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과연 수도권에서 득표력을 이제 올렸느냐라는 부분의 상징적인 어떤 수치인데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게 결국 수도권 전체의 성적표를 그렇죠. 연동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걸 좀 따로 떼어서 지금 질문 드리는 이유도 그게 있는데요. 뭐냐면 황교안 후보는 말 그대로 차기 대권 주자 야권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정당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인물 경쟁력으로 사실은 돌파를 해야만이 어떤 대권 잠재력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는 건데
따라서 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격차로 좁혀놓고 지느냐가 사실은 황교안이라고 하는 차기 대권 주자의 정책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이 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인물 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득표율도 그렇고 사전 여론조사에서 나왔을 때의 지지율도 그렇고 네. 어떤 어느 지역이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보수층의 어떤 포션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뭐 양쪽이 맞붙을 때는 뭐 45%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할 텐데 네. 그것은 이제 계속 못 미쳤던 것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보수층에서의 일정 부분 지지 또는 정당 지지층들의 지지는 있지만 예. 그것이 충분하게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 개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 비호감에서의 어떤 특징도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내가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을 지지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개인에 대한 평가가 갈림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보수층 전체를 흡수하는데도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앞으로 정치 활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아닐까 정치 싶습니다. 리더들의 어떤 개인 경쟁력을 측정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예. 뭐 전국 혹은 이제 뭐 서울 이제 황교안 후보는 이제 서울이었으니까 서울 지역 전체에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득표율 평균 내지는 비례정당 득표에서의 예. 미래한국당 득표율보다 과연 개인 득표율이 얼마나 높았느냐 이런 걸 그렇죠.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40% 정도의 득표율로 큰 격차로 패한다라는 얘기는 실제 지금 이제 비례 투표에서의 그 미래한국당 지지세나 그다음에 서울 지역에 뭐 그 이 득표율 그러니까 의석수 격차는 굉장히 많이 났지만 네. 득표율을 봐서는 실질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통합당 후보들이 득표를 했거든요. 예. 이거보다 뭔가 앞서가면서 끌고 가는 힘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초기에 한겨레가 분석하는 게 있더라고요. 92년, 그러니까 그 2012년 이후에 이제 각종 선거의 어떤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종로고 이제 그 분석을 해봤더니 민주당 지지세가 한 52, 그다음에 네. 통합당 지지세가 한 38%, 그리고 이제 스윙 보터 비율이 한 14% 정도 되는 걸로. 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던 게 그러면 이 스윙 보터를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 황교안 후보가 그렇죠. 이걸 봤는데 전혀 끌어내지를 못했다. 네. 견인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잠재력이라고 하는 게 거의 제로 아니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본다면 어제 이제 간밤에 대표직 사퇴 선언을 했지만 네. 대표직에서는 물러나더라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관심사인데 여기서 상당히 좀 아문이 드리워졌다.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렇게도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뭐 어제 사퇴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장 오늘 내일 당내에서 아마 여러 목소리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물러나라? 예상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인적 구성 자체가 이전에 친박을 중심으로 해서 황교안 대표를 옹이 내지는 어쨌든 뭐 보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체제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인적 구성이 되어서 예. 사실은 당에서의 대표직 안정적 수행이 뭐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그에 따라서 어쨌든 선제적으로 그 결과 발표를 사퇴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 대표직을 내놓고 다시 이제 뭐 뭔가 재기전을 노릴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본인의 선거구 패배 외에도 일단 공천 실패 책임론을 면하기 좀 어렵게 됐고요. 왜냐하면 그 공천 배제했던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이 됐고 지금 제가 그 질문 드려요. 오히려 이제 황교안 공천의 마지막 표로 꼽혔던 민경욱 후보가 낙선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는 공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통합당이 좀 더 열세일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았지만 그거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그 심한 패배를 겪었거든요. 네. 결국 이 문제에서 전체 물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막판에 투입이 됐지만 이번 이제 통합당 선거를 전체적으로 지휘해온 것은 황교안 대표라고 봐야 될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한 책임론은 뭐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긴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지금 9887님은 이번 그 총선 결국 야당 심판의 결과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주시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실 이제 과거부터 이번 선거는 쌍방 심판론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조어를 만들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야당이 사실은 평가받는 선거라는 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 국정을 책임진 정부 여당이 평가를 받는 것인가. 그런데 탄핵 이후에 야당이 사실은 변화와 뭐 혁신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해내지 못하면서 예. 그 야당에 대한
비토 정서가 사실 중도층 등에게 예. 진보층 물론이요 예. 그대로 남아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권에서 뭐 코로나 적임자론 프레임 이런 것들을 만들게 했습니다만은 예. 기저에 깔리고 있는 심리는 이제 보수층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있습니다만은 여권층 내지는 일부 중도층에서는 야당 심판론 정서가 밑바닥에 깔리면서 심판론 대 심판론이 맞부딪히면서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먹힌 선거가 돼버렸던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권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말이 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결국 이제 어느 정도의 쏠림이 굉장히 심화되면 네. 균형을 찾아가는 게 전체적인 이제 선거의 흐름이고 유권자의 심리라고 봤는데 이번 선거만 놓고 본다면 결국 2020년에 대한민국 유권자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새는 왼쪽 날개로만 날아도 된다. 이렇게 판정을 해버린 거죠. 결국 야당 심판이라는 것이 야당이 어떤 대안 세력 혹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세력으로서 적합하냐에 대한 부분에서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지점에 통합당이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야당 심판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지금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를 굳이 얘기하자면 단순히 이제 이번 선거에서 여야가 어떻게 됐고 의석수가 분포됐다는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약간 좀 강하게 표현을 하자면 대한민국 주류 보수의 노선과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망 선고를 내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뭐 안보 관련한 이슈에서 또는 이제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모습이라든가 과거로부터 어쨌든 혁신 변화하지 못하고 인적 구성도 그대로 진행되는 모습들 이런 부분에서 뭐 경제에 대한 뭐 인식도 그렇습니다. 바뀐 어떤 부분에 대한 인식을 담지 못하고 그런 모습도 이제 있게 되면서 각종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굉장히 축적되어 오면서 이번에 보수층도 대거 나온 것이거든요. 진보층도 나오고 중도층도 사실 다 나온 것인데 대선 수준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판가름을 내줬다고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다시금 예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 중대한 변화를 근본적인 변화들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될 단계가 이제 왔다. 그것을 선거 결과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보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가 뭐 짧게 보면 2016년에 이제 그 극심했던 개파 갈등 그리고 2017년을 관통했던 탄핵 이후에 보수의 혁신 요구가 엄청나게 강했었는데요. 근데 계속해서 선거마다 이게 이기지도 못하고 완전히 죽지도 않은 선거를 치르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그냥 봉합하면서 이어온 것이 현재 보수 정당의 모습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보수 정당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예. 이제 완전한 개혁을 하라는 어떤 심판을 내린 알겠습니다. 선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분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